나시민 씨는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한 상담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 연락처를 받은 이제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서 뭐 나시민 씨에 대한 소득 정보나 뭐 기존 대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사기범들이 조를 이루어서 상담사 1과 이제 상담사 2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상담사 1은 이제 새로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 2가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대출이 있는 걸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금융회사 특유의 뭔가 이 전문적인 용어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쪽에서 백의연백 감사가 나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님 지금 연체 이력 좀 많으셨고, 지금 가장 중요한 DSR 초과에 조회 건수 많았는데 어떻게 삭제되면서 입금이 된 거냐, 이거 작업한 거 맞지 않냐, 이러고 투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금리 대출이라면 또 솔깃한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이런 이제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금융관련법 위반이라면서 빨리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돈을 이체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돈을 입금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지금 대출 때문에 힘드시죠? 더 낮은 금리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출로 힘든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문가들이 어떤 사례인지 알려드리고, 저희가 실제 금융 목소리 파일 준비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주머니 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생생한 사례 소개해 주실 서준석 조세영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실 이다은 선임 조세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하면서 대출 하나쯤은, 아니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자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이 있으니까 이걸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돈이 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대출을 빙자한 사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의 이제 대환대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준비하시기 전에 진짜 금융회사 직원인지 아니면 등록 대부업체 직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땡땡저축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피해자도 이제 나시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시민 씨는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한 상담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 연락처를 받은 이제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서 뭐 나시민 씨에 대한 소득 정보나 뭐 기존 대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저 이 땡땡저축은행이 실제 땡땡저축은행인가요? 실제 땡땡저축은행도 있고, 다만 이제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록 대부업체나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를 보고 네. 한 거죠? 실제로 뭐 제대로 된 금융회사의 뭐 창구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예. 광고를 보고 접근을 하지만 이제 상담원인 척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신데, 다만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신용도 상승을 위해서 뭐 거래 내역 생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꼬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산팀에서 요청을 한 게 고객님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고객님 지인분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이체를 받아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요청이 내려왔어요. 이를 신뢰하고 이제 자기의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이 들어온 것을 이제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포통장,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통장이겠죠? 이쪽으로 돈을 보내세요 라고 해서 그냥 돈을 보냈다가 돈을 뜯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통장인데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이 돈을 또 다른 데다가 보내세요 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통장으로 이용될 때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피해자는 돈이 들어오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체를 하라고 하면은 그걸 하면서 이제 상담사가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내 돈을 그냥 보내고 피해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정교한 대출 사기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이제 간단한 개인정보 등만 입력하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꼬드겨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 와중에 이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 뭐 소득 수준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조를 이루어서 상담사 1과 이제 상담사 2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네. 상담사 1은 이제 새로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 2가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땡땡 캐피탈에서 빚이 있어. 그런데 네. 금리가 뭐 10%야. 네. 그런데 어디서 전화를 받았어. 광고를 봤어. 여기는 금리가 6%래. 그래서 요 두 번째 뭐 공공저축은행이라는 데서 공공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시죠. 이렇게 하는 사기꾼 A. 네. 그 다음에 기존의 땡땡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 B. 예. 얘네가 한 통속이라는 거죠. 예. 보통 상담원 1이 뭐 이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땡땡캐피탈 기존 대출이 있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이제 사기범이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요. 저희 쪽에 이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제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했으니 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피해자를 소리를 하는데. 기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출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기존 거래하던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었겠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대출이 힘들다는 걸 또 인지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런 전화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예, 이용당하기 좀 맞습니다. 쉬운 상황이 됐군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누구한테 전화가 왔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땡땡캐피탈에 이제 대출이 있어. 네네. 그래서 땡땡캐피탈에서 빚을 갚아야 뭐 모모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땡땡캐피탈의 대출을 내가 원래 대출을 받았던 그 계좌에 내가 넣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기범의 소나기로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은 모범적인 대처는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대출이 있던 땡땡캐피탈에 확인을 해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모범적인 대처인데요.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그런 게 존재해서 침착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사기범들이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뭐 이제 소득을 알았기 때문에 뭐 DSR 비율을 초과했다 이렇게 좀 피해자가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좀 섞어가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쪽에서 백의연백 감사가 나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님 지금 연체 이력이 좀 많으셨고 지금 가장 중요한 DSR 초과에 조회 건수 많았는데 어떻게 삭제되면서 입금이 된 거냐, 이거 작업한 거 맞지 않냐 이러고 추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해자분들이 또 침착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기범들이 지시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체를 해야 하는 그 원래 그 계좌에다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끝까지 몰아간 다음에 네네. 대포통장 같은 그 네네. 사기범들의 통장에다가 돈을 넣도록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케이스도 보기는 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이미 대출금이 한도를 초과해서 걸리니까 자기가 대신 이렇게 변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뭐 일반 개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 명의에다가 돈을 송금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데다가 사기범들이 광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끔 그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자기 연락처를 거기다 적어놓게 한다든지.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좀 이런 불법 광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때때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정부 대안대출 플랫폼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를 오히려 이용해서 정부 대안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보통 이제 막 서민자나 지원자를 많이 넣어서 이제 햇살 이런 계정을 것도 많이 들어가요. 네.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홈페이지를 되게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되게 간단한 개인정보만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네. 상담만 받아보시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름하고 뭐 연락처만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사실 이제 형태는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잘 꾸며놓고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연락처를 남기고 상담을 받게 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상담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은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결국 자기의 금융거래 정보가 다 사기범들에게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뭘 이렇게 써서 내라든지. 네네네. 이다은 성인 조사형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론이나 뭐 이금권, 뭐 대출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근데 이 사기범들이 아주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전화를 하거나 뭐 광고를 노출하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좀 대출이 있는 분들한테 골라서 이렇게 뭐 전화를 하고 사기를 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랜덤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보이스피싱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기인 경우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상 대출 광고를 통해서 간단한 개인정보로 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게 되면 아까 서준성 조사역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사로 가장한 상담사 1이 먼저 전화를 해서 그 기존의 대출 정보를 캐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 2가 다시 전화를 해서 뭐 땡땡은행에 몇 프로짜리 대출을 갖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준 뒤에 보이스피싱을 하게 돼서 조금 속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1차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좀 걸러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네요. 사실 내가 대출이 있는 걸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금융회사 특유의 뭔가 이 전문적인 용어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저금리 대출이라면 또 솔깃한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이런 이제 사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금융관련법 위반이라면서 빨리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돈을 이체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돈을 입금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교묘한 사기범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부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에서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런 문자는 기본적으로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부가 뭐 진짜 저렴한 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불경기 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면 뭐 서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정부기관은 무작위로 문자 등으로 대출 안내를 하지 않는데요. 정부 지원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그 정부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는 전화를 그냥 받지 마시고 직접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특히 정부 정책 지원이다, 저리의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갈아타라고 한다면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직접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로 상세히 알려준다? 뭐 서류를 작성하라고 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특히 특정한 누군가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다면 사기입니다. 금감원과 금주머니 TV가 함께하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대출 빈자 사기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성 조사장님, 이다은 성인 조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